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19편 쿠빌라이의 최후 통첩 개경으로 환도하라. 서기 1264년 가을, 고려의 제24대 임금 원종은 몽골 황제 쿠빌라이의 입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려를 떠나 중국 대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종의 몽골 입조 시기가 사서마다 조금씩 달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사 세가편을 보면 원종 5년 8월에 왕이 몽골을 향해 출발하였는데 태자와 문무백관들이 제포에 나가 환송하였다. 9월에 왕이 연도에 도착하여 황제를 예방하니. 참고로 당시 몽골의 수도는 연경이었는데 그곳이 몽골의 도읍지였기 때문에 연도라고도 표기하고 혹은 큰 대자에 도읍 도자를 써서 대도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모든 칭호가 모두 오늘날의 베이징, 즉 북경을 일컫습니다. 가급적이면 연경으로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고려사에서는 원종이 1264년 8월에 출발해서 9월에 연경에 도착해 몽골 황제를 만났다고 했는데 원나라 사서인 원사 고려전에는 시기 6월에 친히 조회하였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원종의 본래 이름은 왕전이었다가 즉위한 뒤에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몽골에 입조했을 당시에는 이름이 왕식이었습니다. 어쨌든 고려사에는 원종이 그해 9월에 몽골 황제 쿠빌라이를 만났다 했는데 원사에는 그보다 석 달이나 앞선 6월에 만난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원사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원종 5년인 1264년은 몽골식 연호로 치면 지원 원년에 해당합니다. 지원 원년에 고려의 왕식이 입조하였다. 9월에 대도에 이르자 세조는 왕식에게 낙타 1000마리를 하사하였다. 12월에 왕식이 고려에 돌아갔다. 그러니까 원종의 몽골 조정 입조 시기는 1264년 9월이 맞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상 최초로 중국 왕조에 친히 입조를 한 고려의 원종은 몽골 황제 쿠빌라이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연도에 도착하여 황제를 예방하니 황제는 2번이나 친히 연회를 베풀었으며 거기에 더하여 중서성에서 연회를 한 번 더 베풀게 하였고 이어 왕을 따라간 신하들에게까지 비단을 필로 나누어 주었다. 고려 원종으로서는 예상치 못했던 환대를 받은 셈이죠. 당시에 쿠빌라이는 동생 아릭 부케와의 권력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원종을 환대함으로써 모름지기 황제로서의 위세를 과시하고자 했겠죠. 그런데 이때 원종을 수행해서 몽골에 들어갔던 고려의 관리 중에서 몽골과의 외교 문제를 놓고 고군분투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정이품 평장사 이장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고려 국왕의 몽골 입조 문제를 두고 무인 집정자 김준과 설전을 벌였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폐하께서 몽골 황제의 초청에 응해서 몽골로 갔다가 폐하의 신변에 무슨 변고가 생기면 어찌할 것이오? 나는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소이다. 변고가 생기면 평장사께서 어찌 책임을 지겠냐고 묻지 않소? 만일 폐하께서 몽골에 가셨다가 무슨 사고가 생긴다면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까지 모두 목을 치시오. 나 역시 이번에 폐하를 수행해 함께 몽골에 갈 것이오. 이렇게 해서 국왕의 신변 안전을 명분으로 원종의 몽골 행차를 막아보려고 했던 김준의 기세를 억눌렀던 사람이 바로 이장용이었습니다. 사고가 생기기는커녕 원종이 몽골 황제 쿠빌라이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으니 결국은 이장용이 정세 파악을 제대로 했다고 봐야겠죠. 원종을 수행해 몽골에 가 있던 어느 날 이장용은 승상의 부름을 받고 몽골의 중서성으로 들어갑니다. 승상이란 중국의 관직 이름인데 황제를 보좌하는 수석 보좌관이자 조정의 영수로서 오늘날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제2인자입니다. 사시성을 가진 그 승상을 만나러 갔더니 그 자리에 고려 왕실 출신으로서 몽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던 영영공 왕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상,
나는 고려국 평장사 이장용이올시다. 고려의 국왕을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별 말씀을요. 헌데 승상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옆에 있는 왕준공을 모르지 않겠지요. 우리 고려 왕실의 종실 출신이니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왕준공이 나에게 한 말이 있어서 그것을 이공에게 확인하려고 불렀습니다. 고려의 군사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보시오, 왕준공. 지난번에 나와 우리 황제 폐하께 했던 말을 이공 앞에서 그대로 해보시오. 고려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의 수가 얼마라고 했지요? 예, 승상. 말씀 올리지요. 고려에는 38령의 군대가 있는데 한 개의 영은 1000명의 군사들로 조직됩니다. 그렇다면 고려의 군사가 38,000명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오. 그렇습니다. 만일에 소인을 지금 황제 폐하의 명을 받아 고려에 가게 해주신다면 그 38,000명의 고려 군사를 모두 데리고 와서 몽골 조정의 군사로 편입시켜 버리겠습니다. 왕준공의 설명이 이러한데 이공께서는 달리 할 말이 있어. 아마 왕준공이 고려를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사정을 모르고 하시는 말 같은데, 예전 우리나라를 건국하신 태조대왕 때라면 왕준공의 의견이 맞습니다. 그러나 근래 우리 고려는 수십 년에 걸친 전란과 흉년으로 숱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려서 38령이니 뭐니 하는 것은 다 옛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영영공 왕준이 고려의 군사를 38령이라고 얘기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동아대 김광철 교수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실제 이제 정규군은 2군 6위 제재지 않습니까? 뭐 2군은 국왕 친위대, 궁궐 수비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6위는 이제 성문수비라든가 도성수비 또는 뭐 실제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부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래는 요 2군 6위 모두 합쳐서 45,000명이지요. 원래 이제 정규 군인 수로 나오는 것은. 근데 여기 이제 38,000이다. 왕준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마 2군 빼고 6위 군인 가운데서 이제 특수한 역을 이제 담당했던 부대를 빼면 38,000이 이제 됩니다. 애당초 고려의 군사 제도가 그러했는데 무신난이 일어난 이후 2군 6위 체제는 허울만 남고 군사 조직 자체가 무인 집정자들의 사병 체제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방의 주진군이나 주현군의 경우에는 몽골과의 전쟁을 겪는 동안에 대부분 붕괴돼 버렸다는 것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한 교수의 얘기입니다. 초기 몽골 침공 과정에서 일단 그 고려 북방 쪽의 그 주진군, 보통 고려가 이제 뭐 2군 6위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은 주진군과 주현군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북방 주진군이 먼저 붕괴를 하고 이후 이제 남쪽으로 침공군이 내려오면서 그 방어하는 과정에서 역시 주현군들도 거의 대부분 붕괴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2군 6위 자체가 여러 설이 있긴 하지만 일단 그 군반 시족이라는 어떤 그런 직업제적 군인들과 그다음 부병제적으로 증발되는 농민병들 로 구성됐다고 많이 보니까 당시 고려의 군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여부를 좀 추정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왕준이 사승상 앞에서 38령 운운하자 이장용이 그건 태조 때 얘기다 이렇게 대꾸한 것은 바꿔 말하면 고려의 실정을 모르고서 자꾸 옛날 얘기 꺼내지 마라 이렇게 받아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왕준공, 고려 평장사 이공의 얘기는 그대의 말과 다르지 않소? 승상, 지금 저자는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말을 거짓이라 하였소. 좋소이다. 그럼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사승상께서 왕준 저자를 데리고 당장에 고려에 함께 가서 군사의 수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일 왕준의 말이 맞으면 나를 죽이십시오. 반대로 내 말이 맞으면 왕준 저자를 죽여야 할 것이요.
고려사 열전편의 이장용 전에는 고려 군사의 수를 둘러싼 이날의 담판이 다음과 같이 정리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장용이 그렇게 일갈하자 곁에 있던 왕준이 아무 말도 못하였다. 평장사 이장용의 고군분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려 평장사 이장용과 몽골의 사승상 사이에 이번에는 호구, 즉 고려의 인구수를 놓고 설전이 벌어집니다. 그대의 나라 고려에도 주와 군이 있을진데 주 군의 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해보시오. 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하였소. 그대가 일국의 재상으로서 어찌 나라의 호구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오? 사승상, 그러면 승상께서는 사방에 있는 이방 창문의 문살이 모두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창문의 문살이 몇 개인지 세어보지 않았으니 내가 어찌 알겠소? 우리나라 주군의 호구 수는 그것을 담당한 관원이 알고 있을 것이지 아무리 재상이라 한들 어찌 그런 내용까지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자 승상이 그만 입을 닫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호구의 수를 묻자 창살의 수를 아느냐고 되받아서 상황을 모면했다. 자, 이 내용이 좀 유치한 비유로 읽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시기 고려의 인구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됐으며 이장용은 글자 그대로 고려의 재상으로서 고려의 호구수를 정말로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강한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 선화봉사 고려 도경이라는 책에 그 11세기 고려 인구 한 210만 명 정도였다, 뭐 이런 기록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한 1세기 이후의 시점인 셈인데요. 근데 물론 인구가 많이 늘었겠지만 또 많이 또 죽어서 전라는 과정에서, 그래서 210만을 유지했는지 뭐 좀 더 불안한 상태였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추정만 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이때 이장용이 이제 그 호구 수가 몇이나 되느냐는 질문을 갖다가 아마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잘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재상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면박을 주지만 실제로 몰랐기 때문에 답변 못한 거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강한 교수가 언급한 고려 인구 210만이라는 숫자는 송나라 사서인 송서에 나타나는데요. 글쎄요, 당나라 사서인 당서의 기록을 보면 백제의 경우에는 멸망 당시에 76만 호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당 5명만 잡아도 400만의 인구에 육박하는데 고려의 인구가 고작 210만이었다는 것은 너무 적게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김광철 교수의 얘기도 들어볼까요? 고려의 인구가 시기별로 어느 정도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더더욱이나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시기에 그동안 이제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유망돼 있었고, 뭐 산성이나 해도의 그 입보 시킴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골이 이제 텅텅 비게 이제 되는 고장도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전쟁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겠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수없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종이 몽골에 입조했던 이 시기는 몽골과의 오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고 한 직후이기 때문에 호구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해서 실제로 전체 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장용이 몰랐을 수도 있고, 설령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직하게 몽골 조정에 알려주는 것은 고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일부러 모른 채 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후로도 이장용과 몽골 관리 사이에 군사의 수와 혹은 호구수를 놓고 끈질긴 줄다리기가 벌어집니다. 고려사 열전을 보면 이장용의 아버지는 이경인데 경서와 역사에 정통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장용 역시 아버지의 문제를 이어받았던 것 같습니다. 몽골 조정의 원종을 수행해 갔다가 이장용이 남겼던 후일담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몽골의 한리막사 왕악이라는 이가 이장용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광대가 나서서 오원고가 작사한 이노런과 춘종 천상래라는 두 곡조를 불렀다. 그런데 이장용이 낮은 목소리로
광대가 부르는 그 곡의 가사를 읊었는데 그것이 음절에 딱 들어맞았다. 그러자 몽골의 왕학이 일어나더니 이장룡의 손을 잡고 경탄하며 말했다. 그대는 중국말을 모르지 않소. 그런데도 이 곡조를 해득하고 또한 음률에 정통한 걸 보니 그 실력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렇게 칭찬하며 이장룡을 한층 존경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몽골의 황제 역시 이장룡이 고려의 사정을 진술하는 말을 듣고는 우리 몽골의 대신들이 이공을 일컬어 해동에서 온 현인이라고 칭송이 자자하던데 얘기를 직접 듣고 보니 과연 그렇군요. 이제부터 짐은 그대를 아만멸 아리간 이재상이라고 부르겠소. 그렇게 칭송하였다. 심지어는 이장룡의 화상을 그려붙여 놓고서 거기다 절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쿠빌라이가 이장룡에게 붙여준 아만멸 아리간이라는 벼로는 아마도 몽골어로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고려관리 이장룡이 뛰어난 화술과 외교 수완으로 몽골 조정의 귀족 사회에 화려하게 등장한 것입니다. 몽골로부터 돌아온 원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실권을 쥔 무신 집정자 김준에 대한 포상이었습니다. 경들은 들으시오. 김준을 시중에 임명할 것이며 더불어 해양후로 책봉하고 그에 따른 관부를 설치할 것이오.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진양후로 봉해졌던 관례를 답습해 김준을 해양후로 봉한 것인데 바다 해자의 볕 양자의 이 해양은 지금의 광주광역시에 해당합니다. 이미 원종이 몽골로 떠나기 전에 교정별감에 임명됐고 이 시기에 와서 후로 봉해지고 또한 부가 세워졌으니 이제 김준은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이전에 정치 권력을 장악했던 최씨 정권 시기의 무인 집정자들과 같은 지위를 확보한 것입니다. 원종 7년 11월 폐하, 몽골 사절단이 제포에서 이곳을 향해 출발했사옵니다. 이번에 온 몽골 사신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신단을 이끌고 온 사람들은 흑적과 은홍이란 자들이 옵니다. 헌데 이번에 흑적 등이 가져온 몽골 황제의 조서를 보니 그 주요 내용이 일본과 관련된 것이옵니다.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라 했는가? 그렇사옵니다. 미리 전해받은 몽골 황제의 조서가 여기 있사옵니다. 일본에 관한 내용이라. 어디? 지금 당신네 고려 사람 조이가 와서 짐에게 한 말을 들으니 일본은 고려와 가까운 이웃이며 제도와 정치가 칭찬할 만하다고 하였소. 한나라와 당나라 때 이리로 간간히 중국에 사신을 보내와 통하였다고도 하였소. 지금 흑적 등에게 조서를 주어 보내니 짐이 보낸 사신 흑적 등을 잘 인도해 일본에 도달하게 해야 할 것이요. 이 일의 책임은 마땅히 고려의 국왕이 맡으시오. 고려 왕의 충정을 여기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니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오. 몽골의 황제가 조이라는 자로부터 일본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들은 모양인데 이 자가 대체 누군가? 폐하, 조이는 본래 우리 고려의 함한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중이 되었다가 다시 속인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배반하고 몽골로 들어갔사옵니다.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알아서 몽골 황제의 측근에 자주 출입을 하고 있사온데 우리 고려를 참수하고 헐뜨는 짓을 일삼고 있는 아주 못된 작자이옵니다. 그러니까 몽골 황제 쿠빌라이는 흑적 등을 사신으로 보내면서 그 몽골 사신들이 일본에 들어갈 것이니 고려 왕이 책임지고 이들을 안내해 일본에 들어가 화친을 맺을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하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쿠빌라이는 왜 이 시기에 일본과 교류를 하려고 했으며 또한 이 중개 역할을 고려에게 맡긴 것일까요? 몽골 조정에서 보기에는 일단 동북아시아에서 요동 지역은
일단 칭기스칸의 형제들이 세웠던 동방 삼원가가 관리를 하고 있고, 고려는 이렇게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후 통혼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었고, 일본 정도가 유일하게 영향권 내에 놓이지 않게 된 상황이니까 일본을 무력을 통해서 복속을 시키든 외교를 통해서 복속을 시키든 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계속, 근데 직접 가기는 여러 가지 여의치가 않으니까 고려를 사이에 끼워가지고 전담을 시키려고 한 것인데, 동북아시아 지역을 대부분 정복한 몽골로서는 유일하게 자신들의 영향권 밖에 남아있던 일본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고려를 중간에 끼워서 일본을 외교적으로 복속하든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무력 행사에 나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강한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광철 교수는 몽골이 특별히 이 시기에 일본과 통교를 하려고 고려를 압박한 것은 그동안 중단돼 있었던 남송 정벌을 재개하려는 계획과 무관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남송 정벌이 이제 중단된 상태였다가 이제 재개 단계에 오게 됐단 말이죠. 아리쿠케의 도전도 정리해서 이제 완전히 패권을 이제 장악하게 되고 이러면서 늦춰놨던 이제 남송 정벌을 하게 되는데, 일본하고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한 것은 일본이 해상을 통해서 남송하고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이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려를 하여금 몇 차례 걸쳐서 가서 이제 사신을 파견해가지고 몽고에 이제 국서도 전달하고, 또 이제 조공 바치는 형태로라도 몽고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이제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일본은 송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몽골이 송나라 정벌을 재개했다가 만일 일본과 송나라가 손을 잡고 몽골에 대적하게 되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일본을 복속시켜서 남송과의 연대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는 과연 몽골 황제 쿠빌라이가 요구한 그 중간 매개 역할을 제대로 이행했을까요? 여기는 동남 해안의 한 포구. 나는 추미론 부사 송군배올시다. 나는 몽골 사신 흑적이요. 귀한 분들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난 내륙에서만 지내와서 바닷길은 통 모르. 허니 이제부터 송공이 우리의 운명을 맡아주셔야겠소. 이거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어서 배에 오르시지요. 자, 주랑이다. 돛을 올려라. 추미론 부사 송군비와 시여사 김찬이 몽골 사신 흑적 일행을 태우고 일본을 향해 배를 떼웠습니다. 거제도 쪽을 거쳤다는 것으로 봐서 통영이나 삼천포 혹은 고성군의 어느 포구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송공, 여기가 어디쯤이요? 대마도는 아직 멀었소. 저 큰 바다를 건너서 한참을 더 가야 대마도가 까마득하게 바라다 보일 것이요. 우리는 아직 우리 고려의 해안을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큰 섬이 거제도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풍랑이 점점 더 사나워지는데, 보시오. 저쪽이 대마도 방향인데 집차만한 파도가 허옇게 일어나는 것이 보이지 않소? 아니, 송공은 배를 타고 일본에 걸어 건너가 보았을 것 아니겠소? 우리는 바다 물정을 모르니 다만 두려울 뿐이요. 지금 일본 열도에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배길이 험한 것이오. 황제 폐하의 지엄한 명이신데 어찌 섣불리 뱃머리를 돌릴 수 있겠소? 하지만 나는 그대들의 안전 항해를 보장할 수는 없소이다. 아무리 약천으로 해도 몽골 황제 폐하의 명을 받들어 출항한 바에야 가는 데까지 가보는 것이 신화된 도리가 아니겠소? 이보시오 송공, 우리 황제 폐하는 일본 열도에 가서
일본 조정과 화친을 맺고 돌아오라 하셨지. 바다에 목숨을 버리라는 어명을 내리지는 않으셨소. 풍랑이 심해서 배를 부릴 상황이 아니라면 마땅히 육지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소? 백기를 잘 아는 사람이 판단을 내리시오. 그럼 사신나리들의 안전을 위해서 회양하겠소. 자, 그만 돌아가자. 뱃머리를 돌려라. 이 상황을 고려사 저료에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송군비와 김찬이 몽골 사신 흑적의 무리와 함께 거제도의 송변포에 이르렀는데 풍파가 험한 것을 두려워하여 드디어 돌아왔다. 그렇다면 이때 송군비 등 고려의 관리들은 정말로 풍랑이 거칠어서 바닷길이 위험했기 때문에 몽골 사신들을 태운 배를 되돌렸을까요? 이 문제는 조금 뒤에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어쨌든 일본에 가려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몽골 사신들은 하는 수 없이 본국으로 귀국하게 됐는데 그 몽골 사신편에 들려보낸 고려 원종의 표문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황제께서 조서에 적은 대로 일본과 우호관계 맺는 일을 돕기 위해 송군비 등으로 하여금 몽골 사신과 동반하게 하였습니다. 헌데 거제현에 이르러 멀리 대마도를 바라보니 큰 바다 저편 만리에 풍파가 하늘을 찌를 듯하였습니다. 바닷길이 위험하기가 이와 같은 지경이니 어찌 중국 사신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경솔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비록 대마도까지 건너간다 해도 거기 사는 자들의 풍속이 우악스럽고 사나우며 예의가 없으니 자칫 잘못해서 패역한 일이라도 발생하면 장차 이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은 일찍이 우리와는 우호관계를 맺지도 않았고 다만 대마도 사람들이 간혹 무역을 하기 위해서 금주에 왕래한 정도입니다. 몽골 사신 흑적 일행이 이러한 내용의 국서를 지참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고려는 일본의 조정과 이미 정기적으로 통교를 하고 있었는데도 우호 관계를 맺지 않고 다만 대마도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금주, 즉 경상남도 김해에 장사로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려는 몽골이 일본과 통교하도록 중간에서 도와주는 역할 자체를 맞득지 않게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몽골에서 이제 일본을 정벌하게 되면은 그 정벌 전쟁을 도와야 되는 형편이고, 그다음에 정벌이 아니라 외교를 통해서 복속을 시킨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몽골 조정에서 나온 조서를 가지고 와서 일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과제가 또 고려인들의 몫이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간에 고려로서는 참 맞득치 않은, 그러니까 사양하고 싶은 역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몽골 정부가 일본을 어떻게 요리하게 되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몽골 조정에다가는 일본 얘들은 교화가 안 되는 야마인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런 시도들을 안 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과연 몽골 황제 쿠빌라이는 원종이 보낸 국서를 보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흑적과 은홍 등이 일본행을 포기하고 몽골로 돌아가자마자 몽골 황제 쿠빌라이는 그들을 지체 없이 다시 고려의 사신으로 파견합니다. 흑적이 가져온 조서에서 쿠빌라이는 원종에 대해서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짐이 사신을 보내면서 일본을 회유하는 일에 그대가 길잡이가 되주도록 위임하였소. 그런데 당신은 뜻밖에도 핑계를 대어 변명을 하면서 내가 보낸 사신들을 그대로 돌아오게 하였소. 짐이 생각건대 우리 몽골과 일본이 우호관계를 맺으면 당신 나라의 허실이 모두 탄로날 것이기 때문이 아니오. 그러나 여기 영경에 와 있는 고려 사람이 적지 않으니 당신의 꾀가 엉성하다는 것을 내가 왜 모르겠소. 당신은 이전에도 시건한 적이 많으니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오. 이제 다시 일본과 통교하는 일 일체를 당신에게 위임하니 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일본에 전하도록 하시오. 쿠빌라이가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인데요.
이 상황을 고려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흑적과 은홍 등이 또다시 몽골의 사신으로 고려에 왔을 때 그들을 영접할 책임을 맡은 고려의 접반사는 기거사인 반부였습니다. 어느 날 평장사 이장용이 반부를 은밀히 불러들입니다. 이공께서 소인을 어인일로. 자네가 이번에 몽골 사신 흑적 일행의 접반사로 임명됐다 했는가? 예, 그렇습니다만. 잘 됐네. 내가 흑적이란 자에게 은밀히 전할 말이 있어서 몇 자 적은 게 있는데, 이 서찰을 흑적에게 전하도록 하게. 개인적인 내용입니까?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 서찰은 개인 서신으로 처리해서 흑적에게 전해주게. 알겠습니다. 그리하지요. 그렇다면 이때 이장용이 흑적에게 은밀하게 전달한 서찰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요? 요약해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바다 건너 만리 밖에 있어서 비록 간혹 중국과 통하기는 하였으나 일찍이 해마다 조공을 바치진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오면 받아들이고 끊어지면 그대로 내버려 두곤 하였소. 어찌하든 황제의 위엄에 손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지금 몽골은 명철한 천자가 위에 계시니 미련한 저 작은 오랑캐가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소. 그러나 벌도 사람을 쏘는 도끼가 있으니 그들에게 황제의 국서를 내리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을 것이요. 수나라 문제 때에는 일본이 수나라 황제에게 글을 보내면서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보내노라 하였으니 오만할 뿐 아니라 명분을 모르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만일 몽골 황제의 국서를 전했다가 불경한 언사로 되돌아오면 어찌할 것이요? 내버려 두자니 황제 폐하께 누가 될 것이고, 무력으로 치려고 해도 풍파가 세차서 황제 폐하의 군사가 만전을 기할 수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천천히 기다리다가 찾아와서 복종하도록 장려하고, 오지 않으면 저대로 생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이장용이 흑적에게 보낸 편지를 요약하면, 일본은 미개하고 예를 몰라서 외교적으로 교류를 할 가치가 전혀 없으니 애써 사신을 보내거나 국서를 보내려 하지 말고 알아서 복종하도록 기다려라. 설령 복종하지 않더라도 군사를 움직여서 공격해봤자 풍랑이 거칠어서 그들을 굴복시키기 어려울 것이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상책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일본하고 관계 갖는 거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장용은 어떤 걸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 보고 입조 요구를 하더라도 일본이 그걸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종국에 가서는 그렇게 됐을 때 몽고가 일본을 정벌하게 될 건데, 그 일본 정벌할 때 결국 그것이 고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군량 확보는 물론이고 아마 일본 정부에 고려가 동원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탐지하고 있었지 않았냐. 나중에 고려와 몽골 연합군이 일본 정벌에 나섰다가 풍랑을 만나서 낭패를 당하게 되는데 이장용이 이러한 결과를 예견했던 셈이죠. 그런데 이장용이 몽골 사신에게 편지를 보내서 일본에 쿠빌라이의 국서를 전할 필요도 없고 그들과 전쟁을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려사 저료에는 이장용의 속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장용은 그것이 장차 우리나라의 누만 될 것을 미리 헤아렸기 때문에 은밀하게 흑적에게 글을 주었던 것이다. 흑적이 몽골 조정에 그런 내용을 전하여서 일본을 불러 회유하는 일을 중지하게 하려고 한 일이었다. 몽골이 일본과 화친 관계를 맺든 아니면 군사를 출동시켜서 일본과 전쟁을 하든 고려의 해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장용이 흑적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낸 이 사건은 엉뚱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사실이 국왕을 포함해서 고려 조정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폐하, 평장사 이장룡은 몽골국을 대표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신에게 비밀리에 사사로이 편지를 보냈다 하온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추궁을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옵니다. 짐의 생각도 또한 같습니다. 어찌하여 중대 국사에 관한 일을 상대국의 사신에게 적어 보내면서 국왕인 나에게 고하지도 않았단 말이오. 이공은 해명을 해보시오. 폐하께 구하지 못한 것은 큰 죄이오니 벌을 달게 받겠사옵니다. 허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하였사옵니다. 우리가 몽골과 일본 사이에 끼어서 국가의 누가 되는 일을 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충정에서 그리한 일이오니 그것이 나라를 위한 충정에서 쓴 서찰인지 몽골 조정에 잘 보여서 개인의 영달을 꾀우고자 하는 불순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찌 알겠소? 우선 폐하께 구하지 않고 몽골 사신에게 비밀리에 서찰을 보낸 행위는 폐하를 능멸하는 것이니 마땅히 중벌을 내리시옵소서. 짐으로써도 평장사 이장룡이 은밀하게 서찰을 보낸 것은 다른 마음을 품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소. 여봐라! 평장사 이장룡을 포박하여 영흥도로 유배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접반사 반부 역시 그 죄가 가볍지 않으니 채운도로 귀양을 보낼 것이다. 당장 가서 포박해 오도록 하라. 예, 대왕 폐하. 그때 마침 접반사 반부는 몽골 사신을 영접하느라 몽골의 흑적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봐라! 죄인 반부를 포박하여 끌어내도록 하라! 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몽골 황제 폐하의 명을 받고 온 사신이다. 무슨 연유로 무사들이 난입해 접반사를 포박하려고 하느냐? 평장사 이장용이 비밀리에 불순한 서찰을 작성하여 몽골국 사신에게 전했으므로 우리 대왕 폐하께서 그 죄를 물어 이장용을 해도로 유배하라는 어명을 내렸으며 접반사 반부는 그 사실을 알고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이장용에게 유배형이 내려졌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안 될 말이다. 이장용이 나에게 준 서찰을 돌려줄 것이니 고려 국왕에게 전해 그 내용을 살펴보게 하라. 그러면서 흑적은 고려 조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장용이 내게 준 서찰을 황제 폐하께 아랠 것이다. 황제 폐하께서 이장용의 건의를 들어주신다면 천하의 복이 될 것이요. 들어주지 않는다 해도 고려에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이장용에게 죄가 있다 하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장룡과 반부는 유배형에서 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몽골의 흑적과 고려의 이장룡은 일본에 대한 외교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몽골 사신의 접반사 역할을 수행하다가 이장룡의 서찰건으로 자칫했으면 섬으로 유배될 뻔했던 기거사인 반부에게 중요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반부는 이 길로 배를 띄워 일본 조정에 다녀오도록 하라. 예, 대왕 폐하. 국서는 잘 챙겼는가? 예, 두 가지 모두 잘 간수했사옵니다. 반부는 국서 두 가지를 지참하고 일본에 건너가게 됐는데 하나는 몽골 황제 쿠빌라이가 일본 조정에 보내는 국서이고 또 하나는 고려의 원종이 일본 조정에 보낸 국서였습니다. 두 국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 양쪽 국서의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죠. 먼저 쿠빌라이가 일본에 보내는 국서입니다. 나는 황제로 즉위하자마자 고려에 죄 없는 백성들이 오랜 전란으로 병이 들었음을 가엾게 여겨서 곧 군사를 파하여 그 강력을 돌려주고 포로를 돌려보냈다. 고려의 왕과 신하가 매우 감동해
공손히 와서 조회를 하니 의리는 비록 군신관이지만 그 정은 부자지간이나 한 가지다. 고려는 우리의 동쪽 나라의 울타리이다. 일본은 고려와 매우 가깝고 개국한 이래로 중국과 통교하였는데 나의 시대에 이르러 우호 관계를 맺은 일이 없으니 바라건대 이제부터는 서로 통신하고 우호 관계를 맺어 친목을 다지도록 하라. 두 나라 사이에 군사를 사용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쿠빌라이는 국서에서 고려와 몽골과의 관계를 사례로 들면서 일본과 우호 친선 관계를 맺으려고 한편 설득을 하면서도 뒷부분에 가서는 말을 안 들으면 군사를 움직일 수도 있다면서 은근히 협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고려 원종이 보낸 국서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몽골 대국을 섬긴 지도 몇 해가 되었다. 몽골의 황제가 귀국의 우호 관계를 맺으려고 과인에게 조서를 보냈는데 그 뜻이 엄하고 간절하여 부득이 황제의 뜻을 받들어 사신을 보내는 것이다. 허니 귀국은 이를 참작하도록 하라. 꽤 기다란 국서의 일부만을 발췌해 들려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왕 원종의 국서에는 몽골의 압박을 어찌하지 못해서 마지못해 중개 역할에 나서고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고려 관리 반부는 두 나라의 국서를 함께 지참하고 일본을 향해 출발합니다. 쉬어갈 겸 해서 사서에 나오는 알쏭달쏭한 기사 하나를 얘기거리로 삼아보겠습니다. 원종 8년 9월에 몽골 사신이 고려에 왔는데 이름이 좀 이상한 물품을 요구합니다. 고려사조료의 기사는 이렇습니다. 몽골 사신이 와서 아기라하 몽압의 가죽을 요구하였다. 아기라하 몽압은 물고기 이름인데 소와 비슷하다. 일설에 의하면 다리의 종기를 앓는 사람이 그 가죽으로 신을 만들어 신으면 낫는다고 했는데 이때 몽골 황제가 이 병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말한 아길 아합 몽합, 이 물고기는 대체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동아대학에서 고려사를 번역해 출판했는데요. 그 역주 작업에 참여했던 김광철 교수 역시 여기에 등장하는 물고기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규명해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강이나 바다물고기와 관련해서 연상이 되지 않는데 혹 수달일 수도 있겠다. 꼭 수달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와 같은 종류가 아닐까라고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이걸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좀 노력을 기울여서 앞으로 좀 밝혀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어요. 네, 자 그건 그렇고 원종 9년 2월 폐하, 소인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사옵니다. 오, 그래. 그간 이역만리 먼 곳에서 얼마나 고초가 심하였느냐? 아니옵니다. 폐하의 염려 덕분에 무탈하게 지내다 돌아왔사옵니다. 사사로이는 우리가 형제지간이 아니냐. 내가 주석을 마련할 터이니 임금과 신하를 떠나 술잔을 기울이면서 형제간의 우애를 나눠보자꾸나. 몽골에 인질 형식으로 가 있다가 돌아온 이 사람은 고종의 둘째 아들이자 원종의 친동생인 안경공 왕창입니다. 원종이 태자 시절에 몽골에 가 있을 때 고종이 갑자기 사망하자 김준이 왕으로 세우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그런데 왕창이 가지고 온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지금 몽골 황제 쿠빌라이는 우리 고려 조정에 대해서 아주 큰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곱게 보이지는 않겠지. 그래, 너에게는 어떤 불만을 얘기하더냐? 백성의 호적을 제출하라 했는데 이행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수차에 걸쳐 약속을 하고서도 출력 환도를 실천하지 않은 데에 대하여 대단히 노여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서찰은 황제 쿠빌라이가 저에게 준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세요. 서로 싸우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대들이 싸우기를 원한다면 그 장소를 약속하라. 그대들이 일본과 교통해온 사실은 이곳에 사는 고려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대들은 어찌 교통한 적이 없다고 하여 나를 속였는가? 그대들이 아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니 회답할 필요도 없다. 금방이라도 다시 전쟁을 일으킬 기세가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고려 조정에서도 무엇인가 쿠빌라이의 분노를 진정시킬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몽골 측에서 수차례 요구하고 있는 개경으로의 환도 문제였습니다. 드디어 제추들이 모인 자리에서 개경 환도파의 중심인 이장용과 환도 반대파의 수장인 김준 사이에 또 한바탕 논쟁이 벌어집니다. 몽골 황제가 이처럼 벌은 서슬을 드러내고 있는 터에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고 나라의 안팎을 편안히 하려면 도읍을 옛 서울로 다시 옮기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건 아니 될 말씀이요. 이 시국에 환도를 하지 않고 이곳 강화도만 고집하고 있다가 큰 변을 당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요? 이나마 우리가 종묘 사직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강화도에 방어막을 치고서 몽골군에 저항을 해왔기 때문이요. 이미 수차에 걸쳐서 우리는 몽골 측에 출력 환도를 약속했어요. 그래도 나는 반대요. 논란 끝에 이장용은 다음과 같은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단번에 도읍을 옮기기 어렵다면 우선 궁전이라도 먼저 지어서 대왕 폐하께서 여름철이면 개경에 나가 계시다가 겨울이면 강화로 건너와 지내는 것이요. 그렇게 한다고 몽골이 출력 환도를 이행한 것으로 믿어줄 것 같소? 우리도 몽골처럼 서울을 두 군데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도 할 말이 없을 것 아니겠소? 몽골은 수도를 두 군데에 두고 있었는데 남쪽의 연경과 북쪽의 상도가 그것이었습니다. 연경은 겨울의 수도였고 상도는 여름의 수도로 사용하고 있었죠. 따라서 우리도 강화도와 개경 두 군데에 수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둘러대자는 얘기입니다. 이 회의에서 이장용의 절충안이 채택되면서 이때부터 옛 서울인 개경에 환도를 추진하기 위한 관청인 출배도감이 설치됩니다. 남성 정부를 비롯한 그 대외 정책을 이제 활발히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안에 이제 내적으로는 아리 국회난을 이제 진압하면서 이제 황제권을 이제 강화한 게 그 이제 하나의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준을 비롯한 환도 불가론자들의 입장을 일단 누그러뜨리면서 몽고의 개경 환도의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궁궐이라도 이제 미리 지어놓고. 김광철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물론 개경에 출배도감을 설치하고 궁궐 짓는 공사를 진행하는 등의 일련의 움직임 속에는 출육 환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쿠빌라이에게 우리도 이렇게 환도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계산이 숨어 있었겠죠. 그러나 이강한 교수는 국왕인 원종을 비롯해서 이장용 등이 개경 환도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몽골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상의 환도 흉내내기로만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 원종과 이장용 같은 세력들은 실제로 개경 환도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1260년에 이제 몽골 침공을 종식시킨 그 강화를 주도했던 사람들과 무신 집정자들이 이렇게 공존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공존 관계가 언제까지 갈 수는 없고 이제 무신 집권자들은 이제 제거를 해야 될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현재 현상을 일단 타파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원종은 계속 개경 환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직접 또 들어가서 몽골 황제와 상대하는 게 자기이기 때문에 그 압박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다만 김준 세력이 여전히 그 환도를 반대를 하는 그런 형국이어서 단순히 보여주기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해 3월, 몽골로부터 또다시 사신이 찾아옵니다. 북경로 총관 우야손탈과 예부 낭중 맹갑이 사절단을 이끌고 온 인물들인데요. 이번에 가져온 쿠빌라이의 조서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압박의 강도가 높았습니다. 지난번에 고려 국왕 당신이 우리 몽골군이 철수만 하면 강화도를 버리고 육지로 나오겠다 했는데 그 약속을 한 지가 벌써 몇 해인가? 당신은 필시 험한 곳을 버리고 평지로 나오면 화를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분명히 말하거니와 생각이 그렇다면 알아서 하라. 일단은 이렇게 엄포를 놓은 다음에 쿠빌라이는 고려의 내부를 빤히 들여다본 듯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듣건대 그 나라의 정치는 전부터 힘있는 신하들이 좌우한다 하는데 그들의 방해를 받아서 짐의 말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서 조서의 마지막 부분에다 다음과 같이 못을 받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양공 김준부자와 그의 아우 김준식 그리고 시중 이장용으로 하여금 고려 국왕의 조서를 가지고 짐에게 들어와 아뢰게 하라. 무인 집정자 김준을 몽골로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쿠빌라이의 이러한 통첩을 받은 김준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김준 진영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튀어나옵니다. 이번에 몽골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온 사신들을 아예 죽여버립시다.